사기에 보면은 흥망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 답니다. 왜냐 그러면은 3000년 역사를 다루고 있고 그 수많은 왕조가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왕조가 흥기했다가 그다음에 발전했다가 쇠퇴했다가 멸망하기까지 과정이 사기의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은 한 조직이나 한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과정에 그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집안이 가장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서 어떤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집안이 부자가 된다든지 또는 큰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보람 있는 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또 그러다가 그것을 지키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쇠퇴하고 또 집이 한번 망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개인도 겪듯이 조직도 겪고 나라도 겪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겪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위대한 국민들이 그 망국의 구렁텅이에서 나라를 구해낸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왕조 체제 하에서는 수많은 정권들이 교체가 됐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5000년 역사 동안 무려 83개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록상으로 보면 한 4000년 정도 됩니다. 4000년 이제 요순 임금 같은 걸 빼고 나면 4000년 정도 되니까 83개 있다 그러면 4000 나누기 80 하면은 몇 년인가요? 50년쯤 되나요? 그죠? 예, 58, 40, 그죠? 50년밖에 안 돼요. 평균 수명이라는 것이. 오래간 왕조들은 대개 250년에서 300년 정도. 그래서 맹자 같은 분은 그 왕조의 순환론 같은 걸 내세웁니다. 대개 중국에서 200년 내지 250년 정도마다 왕조가 하나씩 교체된다라고 하는 그 순환론 같은 걸 내세워가지고 마치 그 왕조의 결정론, 그러니까 뭐 숙명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잠깐 통일을 했다가 망한 나라부터 시작해서 한나라나 당나라처럼 오래가는 왕조까지 이런 다양한 왕조들이 83개나 명멸을 했고요. 사마천 사기에는 5000년 중국 역사 가운데 3000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왕조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지 뭐 보물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사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국가나 왕조, 옛날에 주로 왕조였으니까 왕조가 흥망성쇠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요소가 뭘까? 오늘 이야기 주제는 그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얼핏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뭘까요? 왕조 체제 내에서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예? 사람 가운데서도 임금이죠. 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왕조 체제에서는 왕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늘 제 강의의 포인트는 이 왕, 리더의 리더십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재입니다. 그죠? 그 왕을 보필하는 사람들의 문제죠. 세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시스템, 법을 필두로 해가지고 조직을 갖추는 겁니다. 왕 밑에 우리가 얘기하면 삼정성을 둔다든지 뭐 육조를 둔다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이 체제를 얼마나 든든하게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왕조의 수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대개 역사는 요 세 요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리더와 인재와 시스템. 요 세 요소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러면요. 이런 요소들을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를 할 텐데 역사 공부가 주는 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원인과 경과와 결과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벌어진 일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기록이 승자가 썼든 또 아니면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요즘은 전부 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역사의 기록자가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뭔가가 잘못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그죠? 모든 걸 다 바꿔놓는 시대가 됐잖아요. 손가락 혁명 시대 아닙니까? 전부 다. 옛날에 그걸 여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서
훌륭한 군주 같은 경우는 왕조 체제에서는 그 여론을 수렴하는 사람을 직접 민간으로 보내가지고 백성들의 분위기가 어떤가라는 걸 알아오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순 시대 얘기하면은 임금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배 두들기고 일하러 나가는 때 그게 최고의 이상향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어떤 면에서 상당히 심각한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뭔가가 지도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오고 가고 뭐 헐뜯고 비판하고 또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그런 시대라면 태평성세는 아니죠. 태평성세는 뭐냐 그러면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 제일 좋은 태평성세겠죠. 그죠? 그래서 예로부터 리더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여론입니다. 그래서 민심은 홍수보다도 더 무섭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막는다는 건 넘쳐 흐르는 홍수를 막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방민지구,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이 심어방수라고 그랬어요. 홍수를 막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이 사마천 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즘은 역사 공부의 힘이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역사가 주는 굉장히 선물입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원인과 경과와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원인과 경과와 결과에 나오는 요소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된다. 시뮬레이션 할 때 딱 두 가지만 던지시면 돼요. Why? 왜 그랬을까? 라는 거 하나 하고 만약에 이랬더라면 if. 그러니까 국사 시간에 역사 시간에 선생님들이 절대로 못하게 하는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못하게 했던 거 아니야. 질문하려고 그러면은 왜 그랬대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외워. 뭐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어보면 역사의 가정에는 없어 이놈아. 늘 그랬단 말이죠. 이게 제국주의 사관의 역량 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역사책을 읽으시면서 그 요소들을 추출해 가지고 왜 그랬을까? 그런데 만약에 이랬더라면 라고 하는 why야 if를 던지면은 뭐가 생기느냐? 상황 대처 능력이 생깁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계속 추출이 될 거 아닙니까? 요소를 바꾸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개의 간단한 요인들, 리더와 인재와 시스템이라는 이 세 가지 요인만 복합적으로 바꿔가지고 작용을 하면은 3팩토리아? 그죠? 3팩토리아라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어떠한 사건들까지 끼워 맞춰가지고 적용을 해버리면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거를 요즘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뮬레이션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을 예를 들면 기업이 내년도 계획을 잡을 때 뭘 가지고 계획을 잡냐 그러면 지나간 수치를 가지고 통계 수치를 가지고 계획을 잡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급한 기업 같으면은 한 해 전까지 통계를 가지고 할 것이고 좀 더 규모가 크고 깊이 있는 기업 같으면은 뭐 5년 전, 10년 전 통계치를 가지고 얘기할 것이고 좀 더 깊이 있게 내년도 예산을 짜는 기업 같으면은 한국 경제 동향, 나아가서는 전 세계 경제 동향까지 전부 다 경우의 수를 넣어가지고 추출을 해내는 게 내년도 계획이잖아요. 미래를 설계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설계하는데 기초가 되는 게 뭡니까? 과거단 말이죠. 과거단 얘기죠. 과거가 뭡니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결과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힘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힘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책을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시란 얘기죠. 왜 그랬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이랬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미래 예견 얘기 나옵니다. 오늘 제가 그 해군 참모총장하고 면담을 하고 식사를 하고 왔는데요. 군인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군인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잘 대처하는 군이 강한 군인이죠. 그죠? 그런데 그걸 전부 다 겪어볼 수는 없잖아요. 경험을 해봐가지고 그 경험에 따른 상황 대처 능력이 생긴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겠지만 그건 결국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강한 군대를 기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상황 대처 능력을 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도 전쟁사를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엉망 아닙니까? 지금 뭐 옛날에 국방장관 했던 사람이 그래서 구속이 되고 뭐 줄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군인이 구속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우리 군이 지금
자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공부들, 이런 실력을 기르는데 힘을 기울이지 않고 맨 정치판 끼우끼우거리다가 결과적으로 정치 군인들이 돼가지고 나라도 엉망으로 만들고 군대 전략도 엉망으로 만들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군대가 강하냐 약하느냐의 결정은 숫자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로 우리나라는 군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입니다. 중국 군대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중국이 14억이죠. 우리가 5천만 명인데 우리 군대가 60만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전 인구의 약 1% 가까이가 군인인 셈인가요? 그죠? 예. 5천만에서 10%면 500만이고 500만원에서 10%면 그죠? 예. 100분의 1이 군인입니다, 우리나라는. 14억 인구에서 100분의 1이 만약에 우리 수치대로 따진다면 중국 군인 같은 경우는 1,400만 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군대의 숫자만. 근데 중국 군대 그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옥이라고 하는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명작이 남긴 명언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군대의 강약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예병이냐 아니냐에 있다. 날카로우냐 날카롭지 못하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땅도 좁고 인구도 작고 하는 이 상황에서 한국이 미래에 행복한 나라, 행복한 국민들로 또 부유한 국민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작지만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예. 작지만 강한 국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결과적으로 나라를 강하게 만든다. 깨어있는 시민의식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이며, 그죠? 예. 정의가 무엇이며. 어릴 때부터 자식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고 부모가 그런 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세대가 뭘 해야 될 것인가라는 책임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강화, 자기 능력 강화, 자기 실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도 뭐 교육 자체도 학교 교육 자체도 전부 다 완전히 뒤바뀌어 나가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죠? 이제는 뭐 인류 대학 가든 그런 시대도 이제는 바뀌어가고 있는 큰 흐름입니다. 거기에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이제 조만간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없어질 직업들 지금 계속 학교에서 그런 거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런 거 가르칩니다.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이 뭘까? 이런 거. 오늘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군인들도 없어질 대상 1호 가운데 그죠? 하나다 이제. 근데 살아남다기보다는 없어지지 않는 가장 유력한 그 분야 가운데 한 분야가 인문학입니다. 문사철입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뭐 역사한다 그러면은 그걸로 너 어떻게 밥 먹고 살래? 뭐 문학한다 그러면은 그걸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살래? 그런 얘기 하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그 지형이 달라질 걸로 현재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역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역사가 우리한테 주는 힘이자 선물이 뭐냐면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을 기르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사마천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전사지불망은 지난주에 다 안 오신 분들인가? 내가 볼 때는 다 본 분들인데 전사지불망은 후사지사야다. 지난주에 나왔지 않습니까? 앞일을 잊지 않는 것은 뒷일의 스승이 된다. 라는 사마천 진시황 본기에 나오는 유명한 명언을 인용해 드렸고 또 하나는 사마천 뭐라 그랬냐면 술왕사 지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일을 기술해서 기록해서 알지자 올레자 우리가 놈자자라고 얘기해요. 다가올 것을 안다라고 하는 역사의 미래 예견력을 아주 기가 막힌 명언으로 남긴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중국 사람들에게 역사라는 것은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오래된 미래다. 그리고 축적된 경험이자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중국 못지않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역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들의 인식이라든지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왜? 식민사학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 그런 역사 교육을 받아왔고 또 국가가 그 국사책을 좌지우지하겠다고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또 국사를 논쟁거리를 끌고 만들고 또 역사 과목 자체를 자기네 나라의 역사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수능 시험에서 점수 따는 전략 과목으로 만들어버린다든지 이런 정책적 미숙함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겹쳐져 가지고 한국 역사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학계가 또 서로 싸워. 이게 제가 조선열전 말씀드리면서 얘기했잖아요. 강력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학계가 갈라져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일제가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다. 1세기 가까이.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역사는 슬픔도 기쁨도 그다음에 수치스러움도 치욕스러움도 그다음에 잔인함도 모든 명예스러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엉켜 있거든요. 그래서 잘난 것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못난 것도 가르쳐야 되고 못했던 것도 가르쳐야 되고 당한 것도 가르쳐야 되고 남한테 잘못한 것도 가르쳐서 반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임진왜란 때 한 달 만에 한양이 점령당했습니다. 현대전에서도 불가능할 만큼 빠른 속도로. 그냥 왔다는 얘기입니다. 동네만 뚫고. 동네가 조금 버텼죠. 그죠? 그러다가 나머지는 그냥 밀고 올라온 겁니다. 한 달 만에 한양이 점령당했다니.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임금은 궁궐 버리고 도망 다녔잖아요. 그죠? 그 선조라는 사람은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니면서 중국에 있는 신종이라고 하는 황제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무슨 편지를 보낼게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잖아요. 그죠? 망명 요청 편지를 보냅니다. 2번이나 보냅니다. 이거 안 가르친다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선조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의병장들을 숙청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위기 상황에서 정말 초기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민간에서 일어났던 유학자들 비롯해가지고 평민들 이런 사람들 목숨을 다 걸고 싸워가지고 겨우 전쟁을 끝내놨더니 기껏 한다는 게 뭐냐면 의병장들을 전부 다 반역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는 일이었어요. 의병장들 거의 대부분 다. 그래서 이수진 장군이 위대한 장군으로 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양반이 마지막 전투에서 돌아가셔서 그래요. 전사해서 그래요. 그래서 언제 전에 옛날에 한번 소설인가 어디 논픽션에서 이수진 장군이 자살설 얘기를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수진 장군은 짐작했다는 거죠. 예견했다는 거죠. 이수진 장군 잘 아시다시피 백의종군하고 곤장 두들겨 맞고 전부 다 관직 박탈당했다가 다시 백의종군 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수진 장군이. 또 임금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얘기 나온 김에 이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역사를 보는 관점이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뜨셔야 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새롭게 보셔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오만한 겁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이 잘못된 지식일 경우에는 사람을 세게 망가뜨립니다. 정말로 크게 망가뜨립니다.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위험해진다. 그럴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가면은 가장 많은 남아있는 많은 유적 가운데 하나가 연료문, 그 다음에 효자비, 효자문 이런 거예요. 네? 정렬비, 이런 거 남아있잖아. 제가 살고 있는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은 팔열부 순절지라는 데가 있어요. 정유재란 때 8명의 여성분이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8명이 모두 한마음이 돼가지고 물에 그냥 빠져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순절했다 해서 열부라고 붙여주고 팔열비 순절지라고 하는 것이 영광과 전남 한평 2군데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다가 양쪽으로 걸쳐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정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끊은 걸로 해가지고 연료로 추앙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8명의 여자분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정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목숨을 끊고자 했을까? 어차피 도망가봐야 외국한테 붙잡혀가지고 몸을 버릴 거는 기정사실인데 치욕을 당할 건 뻔한데 그것도 견디기 힘들지만
조선시대 때 여성들의 그 당시에 처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여성들이 더 크게 이 여성들을 힘들게 만든 건 뭐냐 그러면 애프터야. 그 다음이야.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의 상황을 더 못 견디하는 거죠. 남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부모들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칠거지약이니 하는 이런 악법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옥죄어 왔겠어요. 그죠? 왜 그러냐? 전쟁이 났을 때 조선시대 양반 남자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장남만 데리고 도망갔어요. 와이프하고 작은 아들들 그냥 내팽개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숱하게 유린을 당했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수습되고 난 다음에 양반들이 이제 도망갔던 양반들이 큰아들 데리고 장남 데리고 와서 보니까 자기 부인이 뭐 외구한테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도망간 주제에 뭐라고 대놓고 말은 못하고 끙끙거리는 거야. 칠거지약 가운데 몸을 더럽혔으니 뭐 이거는 그 당시 조선시대 때 사회법에 따르면 이건 더할 수 없는 그저 잘못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이제 정조를 벌였으니. 근데 이게 양반들도 도망갔다 돌아온 양반들도 뭐라고 말은 못하는 거야. 끙끙거리고 있다가 어떤 놈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지만은 임금한테 상소문을 올려요.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비슷한 처지를 당한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임금한테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게 유명한 이혼 청구 상소예요. 내 부인이 내 마누라가 정조를 못 지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혼하게 해달라고 청구하는 요청하는 상소문을 떼거지로 올립니다. 지 혼자는 못 올리니까 낯짝이 있으니까. 선조가 이 상소문을 받아보고는 가짜기 짝이 없는 거야. 야, 이게 나도 그렇지만 이것들도 진짜 너무한다. 그래가지고 그 못난 선조 머리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가 막힌 결론이 나옵니다. 처분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 그러면 모년 모월 모일부터 모년 모월 모일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없었던 걸로 한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방법 또는 뭐 역사 사관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겠죠. 전문가들이. 하지만 여러분들도 현상을 바라보는 눈을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현상 이면에 감춰져 있는 또 다른 모습, 그다음에 그것이 진실이라 그래도 좋고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힘을 기를 수가 있는데 그 힘을 역사가 주는데 Y하고 if를 계속해서 던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